한 생에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큰 세계관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 생각하는 인간은 어느 시대에나 몰이해의 대상이 된다. 지성인의 고독과 우울함은 어쩌면 숙명일지도 모른다. 지금 어딘가에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 외로운 여정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밑줄 긋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우울한 지성인 가져왔습니다. 지은이는 박중현, 펴낸 것은 미다스 북스입니다. 우울한 지성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쇼펜하우어부터 니체, 반 고흐까지 22명의 천재들의 삶을 깊은 사유의 과정을 거쳐 저자 특유의 시각으로 해석한 인문 철학 교양서입니다. 천재란 과연 무엇인지, 그들의 고차원적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지, 높은 창조성과 정신질환은 정말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추적합니다. 22명의 인물은 너무 유명해 그들의 숨겨진 성과나 업적을 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들의 빛나는 겉면이 아닌 다소 어두울 수 있는 이면을 탐구했고, 천재들의 삶을 시련과 아픔의 관점에서 들춰내고 파헤쳤습니다. 저자는 이 책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는다. 이 책은 단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지성인들도 특출남으로 인해 혹독한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에 시달렸으며 그 아픔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우울한 지성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며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아닐까라고 합니다. 거창한 변화를 얻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대하는 시각의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22인의 천재 중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요한 볼프가 본 괴테 이야기에 목소리로 밑줄 그으러 같이 가보실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사람은 오직 자신의 지성 정도에 한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지성 정도가 낮은 경우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소질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들어야 할 말.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삶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에게 산타는 없다고 말해주는 역할을 한 인물이란 생각이 든다.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들어야 할 소리를 했으며 다만 그 대상이 전 인류였을 뿐이다.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 크게 재조명되며 최근 한국에서 쇼펜하우어 신드롬이 불기도 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인간의 의욕이 고통을 초래하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욕망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겼다. 돌출적인 표현 때문에 자살을 부추기는 철학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삶의 의지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삶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에 염세주의자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그는 부조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용감한 영혼이었다. 꼰대, 진지충 등의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회가 되어 진지한 사고를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문화가 당연한 듯 자리 잡았다. 그 무지하고도 등등한 기세에 눌려 어떻게든 해당 프레임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 눈치를 보고 신경 써야 한다. 물론 쓸데없는 조언이나 잔소리가 지양되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꼭 필요한 토론이나 조언, 가치 있는 사색의 결과물 또한 그 희미한 경계 속에 뭉뚱그려지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소한 지적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유리멘탈이나 혹은 짧은 식견을 들키고 싶지 않은 자들의 외침이 승리한 프레임이 된 것을 보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단단하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물론 이는 비단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만은 아니다. 세상을 꿰뚫었던 지성인 쇼펜하우어의 일생.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단치히의 고급 주택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하인리히는 무역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고 38세의 나이에 20살 어린 여성과 결혼했다. 결혼 당시 18세였던 어머니 요한나는 시의원의 딸이었고 문학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숙녀였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냉철한 판단력과 통찰력, 그리고 어머니의 문학적 재능과 예술가적 기질을 동시에 물려받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의 남다른 상상력과 지적 능력이 훌륭한 기업가의 자질로 보였다. 11살이 된 쇼펜하우어는 상류층 자제들이 모인 사립학교에 입학한다. 하지만 특출남이 항상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날카로운 관찰력의 눈을 가지고 태어난 그는 인간으로서 존재의 고통, 우주의 무의미함, 세상의 부조리 등을 예리하게 인식했다. 수많은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고 고통받는 것에 큰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진실과 본질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성격 탓에 사치와 허영심에 가득 찬 학우들과는 어울리기 힘들었다. 부모님은 매사에 고뇌하고 의심하고 따져 묻기를 좋아하는 아들의 성향을 염려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격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아들의 견문을 넓혀주면 장차 큰 사업가가 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독일 전역과 체코를 함께 여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정반대로 여행을 마친 쇼펜하우어는 사업가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실망한 아버지는 이번에는 초호화 유럽 여행을 계획한다.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최고의 경험을 하도록 하면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알 것이라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역시 이 또한 수가 얕은 생각이었다. 당시 쇼펜하우어가 여행하며 쓴 일기에는 구걸하는 빈민, 강제 노동을 당하는 흑인, 장시간 노동하는 노동자 등 비참한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사업가로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걸고 키운 사업에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에 낙담했다. 이에 더해 원만치 못한 부부관계와 청력 이상,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결국 투신 자살을 했다. 당시 17세이던 쇼펜하우어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큰 죄책감에 시달린다. 한편 작가이기도 했던 어머니 요한나는 본인의 자서전을 통해 하인리히와의 결혼에 대해 밝힌 바 있다. 20살의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이유는 단순히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돈이었으며 단 한순간도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하인리히가 병원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할 때조차 요한나는 흥청망청 파티하는 것에 몰두했다. 누구보다 허영심을 싫어한 아들 쇼펜하우어는 이를 천박하며 저급하다고 여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모자 간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막대한 유산을 이용해 화려한 연회와 사교 활동에 전념하는 어머니를 경멸했다.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상류층 여성이 관능적인 향락에만 빠진다는 것이 그의 주관적 경험을 통한 판단이었다. 이에서 비롯된 여성 혐오의 감정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쇼펜하우어에게 사교 활동이란 진정성이 결여된 인간들의 허례일 뿐이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찾는다고 보았고, 결혼도 일시적인 행복의 원천은 되지만 근원적으로는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21살에 괴팅겐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했지만 역시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교수들의 강의조차 천박하게 여기며 비판했다. 다방면의 독서를 통해 혼자 사색하는 것을 즐기던 그는 결국 철학으로 전공을 바꾼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본질을 끝까지 파고드는 그 특유의 기질이 서서히 장점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한 것이 이 시점부터다. 오랜 연구 끝에 일생의 역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했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이 문명사적 의의가 있는 책이 되리라 장담했지만 1년 동안 100권 정도밖에 팔리지 않는 처참한 결과를 마주하고 자신의 천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원망과 증오심을 품게 된다. 이후 32살에 베를린 대학 강사가 된 쇼펜하우어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헤겔과 정면 대결을 시도했다가 참패를 당한다. 많은 학생들이 헤겔의 강의를 듣고 싶어 줄을 섰으나 쇼펜하우어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생은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상황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의 무지함으로 인식했다. 그는 헤겔의 철학이 알맹이는 없고 현학적인 문장으로 사람을 홀리는 피상적인 사상이라고 여겼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상을 추종하는 세속 지식인들의 무지함과 교수 사회의 파벌도 혐오했다. 무능하고 간사한 교수 패거리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기성학계에 대한 불신이 컸다. 결국 대학을 벗어난 그는 독자적인 연구를 이어갔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두려움, 망상에 사로잡혔다. 우울감은 더 깊어져만 갔고 세상이 어둡고 비참하다고 인식했다. 대중적인 인기는커녕 학계에서도 철저히 고립된 아웃사이더였다. 오랜 고립을 견뎌낸 그의 굳은 심지가 빛을 발하게 된 것은 63세가 되어서다. 무거운 철학 서적이 아닌 가볍게 쓴 에세이, 소품과 부록이 뜻밖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전 세계 대학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주제로 강의가 열렸고 편지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70세가 되던 해에 그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지만 얼마 못 가 폐렴으로 사망했다. 늘 인생을 진지하게 대했고 진리만을 추구했던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바그너의 음악과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넘어 아인슈타인에게도 큰 영향력을 주었다. 대학생이던 니체가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일화도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철학과 문학을 넘어 예술과 과학까지 그가 미친 영향력은 실로 막대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정신적 귀족. 쇼펜하우어가 살아온 인생을 토대로 그의 관점에서 유추하자면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정신병원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거의 모든 방면에서 온갖 방식으로 세뇌당하고 있다. 단순 비교를 통해 우위를 점한 프레임이 절대적 진리가 되는 억지와 도약이 난무한다. 오직 극소수의 선구자만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대부분 경우 그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원망했었다. 피상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원망과 혐오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인간을 싫어했는지는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군중과 세속 지식인에 대한 답답한 심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불만은 이해 가능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볼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억울한 심정의 토로였을 것이다. 누구보다 날카롭고 명석한 사고를 할 수 있었던 대가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그 울분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정신 수준에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마다 타고난 지각의 범위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념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그는 사유가 깊어질수록 몸도 고귀해진다고 믿었고 세속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직관에 몰입할 능력이 있는 소수의 인간을 정신적 귀족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정신적 귀족이야말로 금권 귀족이나 신분상의 귀족을 넘어서는 가장 고귀한 존재라 여겼다. 오직 그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상한 향유를 누릴 지성을 지닌 인간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그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헤겔 및 교수 사회, 그리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싸잡아 경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엘리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사회적 평판과 정형화된 지식, 정교한 논리 등을 무기로 쉽게 넘볼 수 없는 바운더리를 형성한다. 하지만 정작 그 편협함 속에 갇혀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쇼펜하우어나 니체, 이어령 등 날카로운 지성을 소유한 인물들의 저술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피상적인 형태의 지식이나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지적 유행 현상을 혐오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는 축적된 지식이나 소위 스펙 등을 지성인의 척도로 삼지만 쇼펜하우어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결국 그가 말하는 정신적 귀족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인식의 균형을 찾아가며 본인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존재다. 끊임없는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사물의 근원적, 본질적 부분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알아가려 노력해야 한다.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을 통해 어떤 사안이 전체의 인과적 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 고차원적 존재들만이 스스로 자기 정신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탓에 세간의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거기서 오는 고뇌와 안타까움을 느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한다. 언젠가는 세상에 선물을 가져다 줄 진정한 지성인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